만약 제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진돗개 한 마리가 온 가족을 그렇게 구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 그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였고 종을 뛰어넘는 위대한 헌신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돗개 베코가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하이에나 무리와 벌인 목숨을 건 대치, 그 숨막히는 반격과 기적 같은 역전의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돗개라는 견종이 지닌 본질적 가치, 그 헤아릴 수 없는 충성심과 용맹함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 외곽, 문명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곳에 한국인 가족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야생동물 전문 수의사인 이민준 박사와 그의 아내 박지연, 그리고 6살 빼기 딸 소미, 그들의 삶은 서울의 빽빽한 아파트 숲을 떠나 끝없이 펼쳐진 대지와 아카시아 나무가 점점이 박힌 사바나의 풍경 속으로 옮겨왔다. 민주는 아프리카 코끼리의 개체수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가족은 그의 꿈을 지지하며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 그들의 곁에는 가족의 일원이자 이 붉은 대륙의 가장 이질적인 존재, 새하얀 진돗개 베코가 있었다. 베코는 이름 그대로 눈부시게 흰 털을 가진 늠름한 체격의 수컷 진돗개였다. 한국에서 민준의 연구소 선배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그에게 맡겨진 개였다.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민준은 베코를 다른 곳에 보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진돗개는 한국의 산악 지형과 기후에 최적화된 견종이다. 찌는 듯한 더위와 건조한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미지의 포식자들이 도사리는 아프리카의 야생은 백획의 가혹한 환경이 될 것이 분명했다. 큰 개는 야생에서 살아남지 못해 동료 수의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야생의 포식자들은 가축화된 개들의 움직임과 약점을 본능적으로 파악하며 특히 베코처럼 눈에 띄는 흰 털은 밤에 사냥꾼들에게 나 여기 있소 하고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딸 소미의 눈물 어린 간청에 민주는 차마 베코를 떼어놓을 수 없었다. 그렇게 베코는 머나먼 아프리카 땅까지 그들을 따라왔다. 가족의 눈에는 베코가 그저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었지만 베코 자신에게 이 새로운 세상은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거대한 위협의 공간이었다. 베코는 한국에서처럼 마당을 어슬렁거리거나 소파에 편히 드러눕는 법이 없었다. 녀석의 몸은 언제나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해 있었고 쫑긋선 두 귀는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를 분석했다. 킁킁거리는 코는 대지에 스민 낯선 생명체들의 흔적을 쫓았고 깊고 검은 눈동자는 지평선 너머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민주는 그런 베코를 볼 때마다 안쓰러움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수의사로서 베코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저 녀석, 저러다 병이라도 나겠어. 여긴 자기가 지켜야 할 영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한 곳인데 그는 아내 지연에게 툭 던지듯 말했다. 지연은 남편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백획에서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마치 수천 년간 유전자에 각인된 고대의 본능이 깨어나는 듯한 야성을 마주한 사냥개의 침착하고도 날카로운 경계심이었다. 실제로 진돗개는 일반적인 개와는 다른 특별한 감각 능력을 지녔다. 학술적으로 증명된 바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진돗개를 길러온 사람들은
그들이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기운이나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영물에 가깝다고들 말한다. 진돗개의 청력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늑대와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수 킬로미터 밖에서 들려오는 다른 동물의 울음소리만으로도 그 종류와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백호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 이 새로운 세계를 해독하고 있는 중이었다. 영양떼가 풀을 뜯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자의 포효, 이름 모를 새들의 기묘한 울음소리, 이 모든 것이 백회계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현지인 직원들 역시 백호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키우는 개들은 대부분 마사이족의 사냥개나 바센지처럼 아프리카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종들이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백호는 사냥터에 나타난 우아한 백조처럼 아름답지만 연약하고 부적절한 존재였다. 연구소의 베테랑 가이드인 사무엘은 볕에 그을린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말했다. 박사님, 저 하얀 개는 밤이 되면 달빛 아래서도 보일 겁니다. 하이에나들이 아주 좋아하겠군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야생의 냉혹한 법칙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해가 지평선 너머로 핏빛 노을을 남기며 쓰러져 갈 때였다. 지연은 베란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어둠이 내리는 사바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미는 거실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민주는 아직 연구실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백호는 베란다 끝 마치 절벽 위에 선 파수꾼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녀석의 시선은 집 앞 사람의 키만큼 자란 수풀이 끝없이 이어진 어둠 속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은 백호의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다. 규르르릉. 다 그것은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대지를 뒤흔드는 지진의 전조처럼 근원적인 위협을 감지했을 때 터져나오는 야수의 경고음이었다. 지연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백호가 바라보는 방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짙어가는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백호의 몸은 단단한 돌처럼 굳어 있었다. 녀석은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일까? 어둠이 삼켜버린 저 초원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 낯선 이방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백호의 기이한 행동은 그날 밤으로 그치지 않았다. 녀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적들과 대치하는 병사처럼 밤마다 집 주변을 순찰했다. 깊은 잠에 빠져야 할 시간에도 현관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가 작은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 밖의 동태를 살폈다. 민주는 백호의 이런 행동을 분리불안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단했지만 지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백호를 한국에서 데려오던 날 원래 주인이었던 민준의 선배가 건넸던 의미심장한 말을 떠올렸다. 민준아, 이 녀석 보통 진돗개가 아니다. 그냥 개가 아니라 뭐랄까 수호신 같은 녀석이야. 그때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다. 형님도 참 무슨 개한테 수호신입니까? 그냥 똑똑하고 충성심 강한 진돗개죠. 하지만 선배의 표정은 농담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담배의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내가 시골집에서 겪은 일인데 밤에 멧돼지가 마당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어. 다들 자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마루 밑에서 뛰쳐나가더니 글쎄 자기보다 서너 배는 큰 멧돼지한테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물고 안놔주는 거야. 결국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쳤지. 그날 백호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날 뻔했어. 선배는 백호의 혈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백호는 일반적인 애견숍에서 분양된 개가 아니었다. 그의 조상은 진도에서도 가장 깊은 산골 마을에서 대대로 사냥꾼의 곁을 지키며 멧돼지나 고라니를 사냥하던
야생성이 강하게 살아있는 재래 진돗개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이었다. 재래 진돗개들은 일반적인 진돗개보다도 훨씬 더 강한 독립성과 판단력, 그리고 자신의 영역과 주인을 지키려는 투쟁심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다. 심지어 그들 사이에서는 한 주인에게 한 번만 충성을 바치며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다 함께 죽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선배는 백호를 넘겨주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그러니까 절대 이 녀석을 얕보면 안 돼. 백호가 무언가를 보고 짖거나 경계한다면 그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위험이 있다는 뜻이야. 반드시 백호를 믿어줘. 지연은 그때의 대화를 떠올리며 밤의 어둠을 응시하는 백호의 굳건한 등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 백호는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리스 차니스, 루푸스 파밀리아리스라는 학명을 가진 하나의 종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다. 그녀는 백호의 눈빛에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교감과 지혜를 느꼈다. 백호는 단순한 경비견이 아니었다. 그는 이 가족을 자신의 무리의 우두머리로 인식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 광활하고 위험한 아프리카의 대자연 속에서 백호는 자신의 본능이 외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며칠 후 민주는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코끼리 추적 장치를 점검하러 나갔다가 불길한 흔적을 발견했다. 무릉덩이 근처 진흙 바닥에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들이었다. 대부분은 영양이나 얼룩말의 것이었지만 그 사이사이로 크고 뭉툭한 발톱 자국이 선명한 점박이 하이에나의 발자국이 섞여 있었다. 하이에나는 아프리카의 가장 성공적인 포식자 중 하나로 무리를 지어 사자에게서 먹이를 빼앗을 만큼 대담하고 집요한 사냥꾼이었다. 특히 암컷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모계사회를 이루는데 이 암컷 우두머리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하이에나 무리는 아프리카의 그 어떤 동물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다. 민주는 발자국의 크기와 깊이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최소 대여섯 마리는 되겠군. 최근에 이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양이야. 함께 있던 현지인 가이드 사무엘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밤에 들리는 웃음소리의 주인이 저놈들이었군요. 조심해야 합니다. 박사님, 하이에나는 굶주리면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곳까지 접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우리 집은 튼튼한 울타리가 있고 밤에는 문단속만 잘하면 괜찮을 거야. 야생 동물이 자기 영역을 돌아다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는 언제나처럼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했다. 그에게 하이에나 무리는 그저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생태계의 일부일 뿐 가족에게 닥칠 구체적인 위협으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주는 가족들에게 하이에나 발자국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에 나다니지 말라고 가볍게 주의를 주었다. 소미가 동그란 눈을 뜨고 물었다. 아빠! 하이에나는 만화 라이언 킹에 나오는 것처럼 나쁜 동물이야. 민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나쁜 동물이란 건 없어. 섬이야. 그냥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하이에나는 아주 중요한 청소부 역할을 한단다. 그는 딸에게 생태계의 순환에 대해 설명해 주려 했지만 지연은 남편의 태평함이 조금 불안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백호가 어느새 현관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코를 벌름거리며 바깥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녀석의 등,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백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영역 근처를 맴도는 불길한 포식자의 존재를 그날 밤 지연은 잠결에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멀리서
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응? 흐흐. 끽끽끽. 자, 그것은 마치 인간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같기도 혹은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악귀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하이에나 무리가 내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들려오자 마루 밑에서 잠들어 있던 백호가 조용히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녀석은 짖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켜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시선, 하이에나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백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선배의 마지막 경고가 지연의 뇌리를 다시 한번 스치고 지나갔다. 백호가 경계한다면 그건 진짜 위험이 있다는 뜻이야. 지연은 불안감에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하이에나의 웃음소리는 과연 단순한 야생의 소음일 뿐일까? 아니면 이 가족에게 다가오는 재앙의 서곡일까? 아프리카의 아침은 언제나 경이로운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밤의 장막을 걷어내며 떠오르는 거대한 태양은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밤새 포식자를 피해 숨죽이고 있던 초식 동물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평화롭게 풀을 뜯었다. 밤의 공포는 아침의 눈부신 햇살 아래서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이에나의 웃음소리에 뜬 눈으로 밤을 사운 지연의 불안감도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 앞에서는 스르르 녹아내렸다. 6살 소미에게 아프리카는 거대한 놀이터이자 신비로운 동화의 나라였다. 아이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얼룩말과 기린이 집 앞 초원을 어슬렁거리는 풍경을 제 방 창문을 통해 매일같이 마주했다. 아빠를 따라 나선 길에서 본 코끼리 가족이 무릉덩이에서 멱을 감는 모습은 아이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림처럼 각인되었다. 이 낯선 땅에서 소미가 유일하게 두려워한 것은 외로움이었다. 한국에 있던 유치원 친구들과 헤어져야 했고 말이 통하는 또래 아이도 없는 이곳에서 소미가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가족뿐이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소미에게 가장 특별한 친구는 바로 백호였다. 소미와 백호의 유대는 언어를 초월한 것이었다. 아이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백호를 찾았고 백호는 언제나 소미의 침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아이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미는 작은 손으로 백호의 부드러운 흰 털을 쓰다듬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었고 백호는 그런 아이의 곁에 얌전히 엎드려 귀를 기울였다. 녀석은 소미가 그림을 그릴 때면 조용히 옆에서 지켜봐 주었고 소미가 마당에서 공놀이를 할 때면 기꺼이 술래가 되어 함께 뛰어주었다. 백호는 소미에게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둘도 없는 친구이자 든든한 오빠였고 무엇보다 충직한 보디가드였다. 백호의 보호 본능은 소미를 향할 때 가장 강하게 발현되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에도 백호의 시선은 항상 소미에게 머물러 있었다. 아이가 집 안에서 움직일 때면 백호는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고 아이가 마당에서 놀 때면 항상 아이와 잠재적인 위험 요소 사이에 자신의 몸을 위치시켰다. 한 번은 연구소에서 키우는 거위 한 마리가 소미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씩씩거린 적이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백호가 번개처럼 튀어나가 거위와 소미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백호는 거위를 물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경고음을 보냈을 뿐이다. 그 위압적인 기세에 눌린 거위는 황급히 뒷걸음질 쳐 달아났다. 그 모습을 본 지연은 백호가 소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백회계, 소미는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무리의 가장 약하고 소중한 존재였다. 이런 백호와 소미의 깊은 관계를 민준 역시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는 이성적인 수의사였지만 딸과 백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절로 아빠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백호의 야생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가 보기에 백호의 행동은 잘 훈련된 반려견의 충성심일 뿐 진짜 야생의 포식자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 진돗개가 아무리 용맹하다고 한들 수천 년간 생존을 위해 진화해 온 아프리카의 포식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특이한 사실 중 하나로 진돗개는 다른 개들과 달리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낯선 상대를 끝까지 추격하여 영역 밖으로 몰아내는 추격 귀소성이라는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광활한 사반에서 영역의 경계란 무의미했고 쫓아내야 할 상대는 고란이나 멧돼지가 아닌 사자와 하이에나였다. 민주는 백호가 소미를 지키려는 마음은 갸륵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어느 맑은 오후, 민주는 소미와 백호를 데리고 집 근처의 작은 언덕으로 산책을 나섰다. 그곳에서는 드넓은 초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평선 위로 기린들이 긴 목을 빼고 아카시아 잎을 뜯고 있었고 멀리서는 누떼가 일으키는 흙먼지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소미는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탄성을 질렀다. 아빠! 저기 봐. 세상이 전부 노란색이랑 초록색이야. 민주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렇지. 여기가 바로 아빠가 사랑하는 세상이란다. 소미는 백호의 목줄을 풀어주었다. 자유로워진 백호는 신이 나서 언덕을 뛰어다녔지만 결코 소미에게서 10m 이상 멀어지지 않았다. 녀석은 연신 뒤를 돌아보며 소미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소미가 풀밭에 주저앉아 들꽃으로 화관을 만들기 시작하자 백호는 아이의 옆에 듬직하게 앉아 주변을 경계했다. 그 모습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을 지키는 하얀 늑대 같았다. 민주는 카메라를 꺼내 그 평화로운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사진 속에서 소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백호는 그런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 지키고 있었다. 민주는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백호가 아프리카에 잘 적응하지 못할 거라는 자신의 예상이 틀렸기를 바랐다. 어쩌면 사랑과 유대감이라는 힘이 낯선 환경의 위협을 이겨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그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백호야, 우리 소미 잘 부탁한다. 너만 믿는다. 백호는 대답 대신 주인의 손등을 한번 핥고는 다시 소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녀석의 검은 눈동자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 담겨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 야생의 법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냉혹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서 있는 언덕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바위산 그늘 아래 하이에나 무리가 낮의 더위를 피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무리의 우두머리인 늙고 교활한 암컷 하이에나는 바람을 타고 실려 오는 낯선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새로운 먹잇감의 냄새였다. 녀석의 입가에 끈적한 침이 고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사냥은 해가 지고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었을 때 시작될 것이다. 평화로운 언덕 위에서 아빠와 딸, 그리고 한 마리의 진돗개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밑에서 사바나는 거대한 약속과 함께 잔인한 운명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언덕에서의 산책 이후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이에나의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백호의 과민한 경계심도 조금은 누그러진 듯 보였다. 민주는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고 여겼다. 하이에나 무리는 그저 자신들의 영역을 순찰하다가 지나갔을 뿐이고 백호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아내 지연의 불안을 도시 사람의 기우라며 안심시켰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야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 순간이 위험한 곳은 아니야. 나름의 질서와 균형이 있다고. 우리가 그들의 영역을 존중하는 한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하지만 지연은 마음 한구석의 껄끄러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집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뒷마당 울타리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울타리로 사용되는 철조망 일부가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그 주변 땅이 파헤쳐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울타리 밑으로 땅을 파고 침입하려다 실패한 듯한 흔적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불렀다. 현장을 살펴본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건 아마 자칼이나 땅돼지 소행일 거야. 먹을 걸 찾아서 들어오려다 안 되니까 포기한 거겠지. 울타리를 좀 더 보강해 둬야겠네. 그러나 지연이 발견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소미의 모래, 놀이터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배설물을 발견했다. 동물의 배설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그녀가 보기에도 그것은 일반적인 초식 동물의 것과는 달라 보였다. 희끄무레한 색을 띠고 있었고 그 안에는 잘게 부서진 뼈 조각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다. 하이에나는 먹잇감의 뼈까지 씹어 삼키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들의 소화액은 매우 강력해서 대부분의 뼈를 녹이지만 일부는 소화되지 않은 채 배설물로 나온다. 이 때문에 하이에나의 배설물은 칼슘 성분으로 인해 하얗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 지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민준에게 사진을 찍어 보여주었다. 사진을 본 민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조금 굳어졌다. 이건 하이에나 배설물이 맞는 것 같네. 지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된 거죠? 울타리 안까지 들어왔었다는 거잖아요. 민주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아마 밤에 잠깐 들어왔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바로 도망쳤을 거야. 너무 걱정 마. 맹수들도 사람을 두려워해. 우리가 있다는 걸 알면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거야. 그는 당장 울타리를 점검하고 보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부로 치부하는 듯했다. 그는 수의사로서 동물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고 포식자들이 인간의 거주지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무리 안에 새끼가 있거나 혹은 먹잇감이 유난히 연약해 보일 때 포식자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담한 공격을 감행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백호의 이상 행동은 다시 시작되었다. 녀석은 이제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집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특히 소미가 마당에서 노는 시간에는 한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누군가 소미에게 접근하기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으르렁거렸다. 심지어 가족처럼 지내던 현지인 가이드 사무엘이 소미에게 과자를 주려고 다가갔을 때조차 백호는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빨을 드러냈다. 사무엘이 멋쩍게 웃으며 뒷걸음질 쳤다. 허허, 저 녀석 보통 경비견이 아니군요. 박사님 딸을 완벽하게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민주는 백호의 이런 행동이 소유욕에서 비롯된 공격성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백호를 따로 불러 엄하게 훈계했다. 백호, 안 돼. 사무엘은 우리 가족이야. 그러면 못 써. 하지만 백호는 주인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경계를 풀지 않았다. 녀석의 눈은 당신들은 모른다고 말하는 듯했다. 백호는 냄새로 알고 있었다. 울타리 주변에 그리고 이제는 마당 안쪽에까지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불길하고 역겨운 포식자의 채취를 하이에나들은 밤마다 이 집 주변을 맴돌며 탐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인내심이 강한 사냥꾼이었고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백호는 그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늦은 오후에 일어났다. 민주는 연구소 일로 잠시 외출했고, 지연은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소미는 백호와 함께 마당의 커다란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서 놀고 있었다. 지연은 창문을 통해 아이와 백호가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간간히 소리쳤다. 소미야, 너무 멀리 가지 마. 아이는 네, 엄마,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밖에서 백호가 미친 듯이 지저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다급하고 절박한 울음소리였다. 지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마당 한쪽 울타리의 허술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온 듯한 누런 갈기의 동물이 소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하이에나였다. 덩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비열하게 빛나는 눈과 벌어진 입 사이로 드러난 날카로운 이빨은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아마도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어린 개체이거나 단독으로 정찰을 나온 녀석인 듯했다. 소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하이에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백호는 소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하이에나를 향해 맹렬하게 짖고 있었다. 백호의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고 등은 활처럼 휘어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지만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았다. 소미를 등 뒤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이에나는 백호의 기세에 주춤하면서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기회를 엿보며 주변을 맴돌았다. 지연은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었다. 그녀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이 백호는 하이에나가 한 걸음 다가오자 폭발하듯 앞으로 튀어나갔다. 순식간에 두 동물이 엉켜붙었고 마당은 순식간에 흙먼지와 비명 같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집 안에서 가장 큰 냄비를 들고 뛰쳐나왔다. 그녀의 고함 소리와 냄비 소리에 놀란 하이에나는 결국 백호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왔던 길로 줄행랑을 쳤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소미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새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있었다. 백호 역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어깨 부근에 하이에나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백호의 경고가 진짜였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야생동물의 출현이 아니었다. 명백한 위협이자 앞으로 닥칠 더 큰 위험의 전조였다. 저녁에 돌아온 민주는 아내의 자초지종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낙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이에나의 대담함이 이례적인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틀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보이지 않는 경고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들의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하이에나의 침입 사건은 가족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민주는 더 이상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현지인 직원들을 동원해 집 주변 울타리를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높이를 더 높게 쌓았다. 철조망 아랫부분에는 돌무더기를 쌓아 땅을 파고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밤에는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설치해 집 주변을 환하게 밝혔고 소미가 밖에서 노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가족의 안전한 보금자리였던 집은 이제 야생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요새가 되어버렸다. 민주는 백호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 주었다. 하이에나의 이빨은 뼈를 부술 만큼 강력한 치악력을 가졌지만 다행히 백호의 상처는 깊지 않았다. 민주는 상처를 소독하며 처음으로 백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자신이 그저 스트레스 반응으로 치부했던 백호의 경고가 가족을 구한 셈이었다. 미안하다. 백호야, 내가 너무 안일했어. 그리고 고맙다.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백호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은 원망 대신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백호의 위상은 가족 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그저 소미의 단짝 친구 혹은 낯선 환경에 적응 못하는 개로 여겨졌던 백호는 이제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로 인정받았다. 특히 지연은 백호를 각별하게 챙겼다. 그녀는 백호에게 가장 좋은 고기를 먹였고 매일 털을 빗겨주며 녀석과의 유대를 더욱 깊게 다졌다. 그녀는 이제 백호의 작은 몸짓 하나, 낮은 으르렁거림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백호는 이 집의 가장 정확하고 믿음직한 경보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소미는 그날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고 낮에는 엄마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마당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런 소미를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낸 것은 역시 백호였다. 백호는 겁에 질린 소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아이가 울면 다가가 눈물을 핥아주었고 잠을 못 이룰 때면 침대 밑에서 함께 밤을 지새웠다. 며칠이 지나자 소미는 백호의 털을 꼭 붙잡고서야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다시 나갈 용기를 냈다. 아이에게 백호는 이제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무서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 백호만 옆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아이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민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단지 동물을 관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는 소미를 너무 집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지연아, 이렇게까지 겁먹을 필요는 없어. 울타리도 보강했고 그 하이에나도 한번 혼쭐이 났으니 다시는 안 올 거야. 소미를 데리고 가볍게 산책이라도 다녀오는 게 좋겠어. 지연은 불안했지만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소미에게 계속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그럼 절대로 집이 보이는 곳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백호도 꼭 함께 데려가세요.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제 우리 집 경호실장인데 어딜 가든 모시고 가야지. 그렇게 운명의 그날 오후가 찾아왔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건기의 끝자락에 부는 바람은 상쾌했다. 민주는 예전처럼 소미, 그리고 백호와 함께 집 근처의 나지막한 언덕으로 산책을 나섰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소미는 오랜만에 외출에 신이 나서 종알종알 제잘거렸고 백호는 늠름하게 아이의 반 발짝 앞에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다. 민주는 주변을 살피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지만 사방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소미는 저 멀리 풀을 뜯고 있는 톰승아젤 무리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빠! 아기 사슴이야.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다. 저건 가젤이라는 동물이야.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단다. 소미는 가젤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나 했다. 아빠, 우리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자.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가젤 무리는 충분히 멀리 있었고 주변에 다른 포식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딸의 작은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래, 저기 앞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까지만 가보자. 더 가면 위험해. 그는 소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백호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들이 언덕의 능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막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건조한 대지에 붉은 흙먼지가 회오리치듯
일어나 하늘을 뒤덮었다. 아프리카의 건기에 종종 발생하는 국지적인 먼지 폭풍, 데어스트 데블다스 데블이었다.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지고 세상은 온통 붉은 안개에 휩싸였다. 민주는 당황해서 소리쳤다. 소미야, 백호야, 이리 와. 그는 매캐한 먼지 바람 속에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기침을 하며 주변을 더듬었지만 방금까지 손을 잡고 있던 소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소미야, 아빠 여기 있어. 어디 있니? 민준의 목소리는 거친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먼지 폭풍은 불과 몇 분 만에 지나갔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바람이 잦아들고 시야가 다시 확보되었을 때 민준의 눈앞에는 텅 빈 초원만이 펼쳐져 있었다. 딸 소미와 진돗개 백호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어디가 집으로 가는 길인지, 딸이 어느 방향으로 사라졌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평화롭던 산책은 한순간에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 버렸다. 그는 딸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그의 절규에 화답할 뿐이었다. 운명을 가른 산책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민준의 절규는 사바나의 공허한 바람 속으로 속절없이 흩어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사방을 헤매며 딸의 이름을 불렀다. 소미야, 박소미, 대답해봐.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 붉은 흙먼지가 남긴 스산한 풍경 속에서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먼지 폭풍이 일었던 그 짧은 순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공포에 질린 소미가 무작정 뛰어가다 길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백호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피신한 것일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늘은 배신자처럼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아프리카의 해는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맹렬한 속도로 지평선 너머로 몸을 감춘다. 민주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해가 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다. 사바나의 밤은 낮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것은 포식자들의 시간, 어둠을 지배하는 자들의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의 6살 배기 어린 딸과 반려견 한 마리가 그 무방비한 어둠 속에 던져져 있었다. 그는 울부짖으며 집이 있던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혼자서 딸을 찾는 것보다 한시라도 빨리 연구소에 돌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다. 한편 소미는 아빠의 손을 놓친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매캐한 흙먼지에 눈을 뜰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바로 그때 백호가 다가와 자신의 몸으로 소미를 감싸듯 막아섰다. 그리고는 낑낑거리며 소미의 옷자락을 물고 어딘가로 이끌기 시작했다. 소미는 무서웠지만 백호가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줄 것이라고 믿었다. 아이는 백호의 꼬리를 꼭 붙잡고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거친 바람이 잦아들고 주변이 조용해졌을 때 소미는 자신이 완전히 낯선 곳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방은 온통 비슷한 모양의 아카시아 나무와 키 큰 숲을 뿐이었다. 아바도 집도 보이지 않았다. 아빠, 엄마,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울음소리를 들은 백호는 아이에게 다가와 얼굴을 핥으며 위로했다. 그리고는 코를 땅에 대고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백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다. 진돗개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놀라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의 익숙한 산천이 아니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모든 냄새를 뒤섞어 버렸고 지형은 어디를 보나 비슷비슷해서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백호 역시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결정적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다. 사바나의 하늘이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다시 짙은 군청색으로 변해가는 동안 대기의 온도도 급격히 떨어졌다. 낮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한기마저 느껴졌다. 소미는 얇은 옷차림 때문에 추위에 몸을 떨기 시작했다. 백호는 그런 소미의 곁에 바싹 붙어 자신의 천으로 아이를 덮여주었다. 녀석은 이제 길을 찾는 것을 포기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한 아이를 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었다. 백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밤을 보낼 만한 안전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우후후, 후후. 마치 누군가 장난스럽게 웃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수도 많아졌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합창이 되어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하이에나 무리였다. 그들은 밤에 사냥을 시작한 것이었다. 소미는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백호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지난번 마당에서 마주쳤던 그 동물의 비열한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백호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졌다. 온몸의 털을 곤두슨 채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근원지를 파악하려 애썼다. 녀석의 콧구멍이 벌렁거렸다. 바람을 타고 역겨운 피비린내와 맹수의 채취가 실려오고 있었다. 하이에나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먹잇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사냥 방식이었다. 상대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고 가장 약한 고리가 드러났을 때 일제히 공격을 가하는 것. 백호는 위험을 직감했다. 이대로 탁 트인 초원에 있다가는 꼼짝없이 포위당할 것이 분명했다. 녀석은 다시 소미의 옷을 물고 어디론가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미는 울면서도 백호를 따라 달렸다. 밤의 사바나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달빛의 의지에 간신히 앞을 분간할 수 있었다. 백호는 평지가 아닌 바위가 많고 지형이 험한 곳으로 향했다. 그것은 본능적인 판단이었다. 개활지에서는 수적으로 우세한 하이에나 무리를 당해낼 수 없지만 지형이 복잡한 곳이라면 어떻게든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웃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하이에나들이 숲풀을 헤치며 움직이는 소리, 발톱이 마른 땅을 긁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소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백호는 마침내 작은 바위 언덕 아래 어른 한 명이 겨우 몸을 웅크릴 수 있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정확히는 동굴이라기보다 바위 틈에 가까웠다. 녀석은 소미를 그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향해 이를 드러냈다. 그르르르. 백호의 목에서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지난번 마당에서 냈던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영역을 사수하려는 야수의 포효였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 작은 바위 틈이 소미와 자신을 지킬 마지막 보루였다. 어둠 속에서. 포식자들의 좁혀오는 포위망을 느끼며 진돗개 백호는 생애 가장 길고 혹독한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냥이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작은 동굴 입구를 막아선 백호는 숨을 죽이고 어둠에 집중했다. 온 신경이 쫑긋 선 귀와 예민한 코끝으로 쏠렸다. 하이에나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멎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위협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교활한 사냥꾼들은 포위망을 완성하고 이제 먹잇감의 반응을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정적은 그 어떤 소음보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소미는 백호의 등 뒤에서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아이의 공포에 찬 숨소리가 백호의 투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침입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눈, 비죽 튀어나온 주둥이, 구부정한 등을 가진 하이에나 한 마리였다. 무리에서 가장 경험이 없거나 서열이 낮은 정찰병 역할을 하는 젊은 개체인 듯했다. 녀석은 섣불리 달려들지 않고 백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주위를 빙빙 맴돌았다. 상대의 힘과 약점을 파악하려는 탐색전이었다. 녀석의 입에서는 끈적한 침이 흘러내렸고 간간히 신경질적인 웃음소리를 흘렸다. 백호를 도발하여 먼저 움직이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백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녀석은 마치 바위에 뿌리 박은 듯 동굴 입구를 굳건히 지켰다. 등 뒤에는 소미가 있었다.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는 순간 아이에게 이빨이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백호는 자세를 낮추고 무게 중심을 뒷다리에 실었다. 언제든 폭발적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자세였다. 녀석의 시선은 하이에나의 눈이 아닌 앞다리의 움직임에 고정되어 있었다. 야생의 싸움에서 상대의 눈을 보는 것은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짜 공격 신호는 언제나 발끝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이다. 진돗개는 수백 년간 멧돼지 같은 맹수들과 싸우면서 이러한 생존의 기술을 유전자에 각인해왔다. 하이에나는 백호가 섣불리 움직이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녀석은 갑자기 기습적으로 옆구리를 파고들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백호가 움직였다. 그것은 눈으로 좁기 힘든 번개 같은 움직임이었다. 백호는 하이에나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역으로 하이에나의 목덜미를 향해 이빨을 박아 넣었다. 예상치 못한 박력에 하이에나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진돗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강한 턱과 목표물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사냥 본능이다. 특히 목덜미는 모든 동물의 급소 중 하나다. 백호는 하이에나의 목을 물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하이에나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백호의 턱은 마치 강철 족쇄처럼 목을 파고들었다. 몇 초간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하이에나는 결국 전의를 상실하고 비명을 지르며 꼬리를 내렸다. 백호가 잠시 턱에 힘을 푸는 순간 하이에나는 피를 흘리며 혼비백산하여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첫 번째 시험은 백호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백호는 승리를 자축할 여유가 없었다. 녀석은 숨을 헐떡이며 다시 동굴 입구로 돌아와 자리를 지켰다. 방금의 싸움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상당한 정찰병은 무리에게 돌아가 상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저놈은 혼자지만 생각보다 강하고 만만치 않다는 정보를. 그러면 하이에나 무리는 더 이상 한 마리씩 보내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터였다.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강력할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셋, 넷. 그 수는 순식간에 대여섯으로 늘어났다. 도망쳤던 하이에나까지 합류한 완전한 무리였다. 그들의 중심에는 다른 녀석들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교활한 눈빛을 한 암컷 하이에나가 있었다. 무리의 우두머리. 마트리아크였다. 그녀는 부상당한 부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시선을 백획에 고정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허기가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이방인에 대한 분노와 지배자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마트리아크는 짖거나 웃지 않았다. 대신 낮고 기분 나쁜 소리로 무리에게 무언가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하이에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마리는 정면에서 백호의 시선을 끌었고 나머지 놈들은 좌우로 넓게 퍼져 동굴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한 마리를 상대하는 것과 무리를 상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이었다. 백호는 정면의 두 녀석을 경계하면서도 좌우에서 좁혀오는 위협을 동시에 감지해야 했다. 진돗개의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과 민첩함이 최대치로 시험받는 순간이었다. 정면에 하이에나 한 마리가 다시 도발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백호가 그놈에게 집중하는 순간 오른쪽 수풀에 숨어있던 다른 한 마리가 번개처럼 튀어나와 동굴 안쪽으로 파고들려 했다. 소미를 노린 기습이었다. 백호는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정면에 적에게 등을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옆에서 덮쳐오는 하이에나의 앞을 가로막았다. 캥! 날카로운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백호는 가까스로 공격을 막아냈지만 그 대가로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다. 뚝뚝 떨어지는 피가 붉은 흙을 적셨다.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백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는 그의 투쟁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부상당한 맹수처럼 더욱 사납게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하이에나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하이에나들은 끈질겼다. 한 놈이 물러나면 다른 놈이 달려들었고 지친 기색을 보이면 사방에서 동시에 압박해왔다. 백호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체력은 점점 고갈되고 있었다. 녀석의 하얀 털은 흙먼지와 자신의 피, 그리고 적의 피로 얼룩덜룩해져 갔다. 이 모든 광경을 동굴 안에서 지켜보던 소미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는 백호의 모습이 아이의 작은 마음에 거대한 슬픔과 무력감으로 박혔다. 백호야, 안 돼. 아이의 작은 속삭임이 백호의 귀에 들렸을 리 없지만 백호는 마치 그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동굴이 무너지는 순간 등 뒤의 아이는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과연 부상당한 백호는 이 절망적인 포위망을 뚫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민준이 넋이 나간 모습으로 연구소에 비틀거리며 들어섰을 때 이미 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뒤였다. 그의 옷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핏발선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에서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던 지연은 그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미는요? 백호는 민주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여보, 내가 소미를 잃어버렸어. 그 한마디에 지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소미가 어디 갔는데요? 민주는 먼지 폭풍 속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횡설수설 설명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할 기력조차 없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한시라도 빨리 딸을 찾아야 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연구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현지인 직원들과 동료 연구원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다. 베테랑 가이드인 사무엘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사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변 지형은 어땠습니까? 민주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기억을 더듬어 마지막 장소를 설명했다. 사무엘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곳이라면 웃는 바위 근처군요. 하이에나들의 주 서식지입니다.
사무엘의 말에 지연은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안 돼요. 우리 소미가 하이에나들한테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사무엘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사모님, 아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백호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 개는 보통 개가 아닙니다. 그는 지난번 마당에서 하이에나를 혼자 물리쳤던 백호의 용맹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다. 한 마리의 개가 하이에나 무리를 상대로 버텨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수색대가 즉시 꾸려졌다. 강력한 손전등과 무정이,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마취총과 실탄이 든 소총으로 무장한 남자들이 지프 차량 여러 대에 나눠 탔다. 민준도 당연히 따라 나서려 했지만 사무엘이 그를 막아섰다. 박사님은 여기에 계십시오. 길을 모르시는 박사님이 따라 나서는 것은 수색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지연 역시 민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여보, 제발. 당신까지 잘못되면 난 못 살아요.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았다. 자신이 딸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지프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연과 민준은 속수무책으로 그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민준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딸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프리카에 오자고 결정했던 자신의 선택을 처음으로 저주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오만하고 안일했을까? 백호의 경고를, 아내의 불안을 왜 무시했을까? 후회와 자책이 독처럼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수색대는 민준이 알려준 장소를 중심으로 샅샅이 수색을 시작했다. 그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흙바닥에 남은 희미한 발자국을 추적하고 부러진 나뭇가지나 스쳐 지나간 흔적을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밤의 사바나를 갈랐다. 그들은 간간히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이의 울음소리, 혹은 개의 짖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오직 밤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동물들의 울음소리뿐이었다. 수색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을 때 한 대원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이쪽이다. 발자국이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흙바닥 위에는 작은 아이의 발자국과 개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하이에나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발자국들은 모두 한 방향, 윷는 바위라고 불리는 바위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무엘의 표정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런 젠장 최악의 상황이군. 놈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어. 그는 무정이를 들고 다른 팀에게 다급하게 외쳤다. 모두 웃는 바위 쪽으로 집결하라. 아이와 개가 하이에나 무리에게 쫓기고 있다. 서둘러. 수색대의 움직임이 더욱 급박해졌다. 지프 차량들은 비포장 길을 미친 듯이 질주했고 대원들은 차에서 내려 총을 든 채 바위산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과연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떤 광경을 마주하게 될까? 연구소에서는 무정이를 통해 전해져 오는 긴박한 상황을 들으며 모두가 숨을 죽였다. 아이와 개가 하이에나 무리에게 쫓기고 있다는 말을 들은 지연은 결국 혼절했고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무너진 몸을 일으켜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동료들이 그를 붙잡았지만 그는 뿌리치며 절규했다. 엔다베, 나도 갈 거야.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갈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라진 아이,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어둠 속을 헤매는 수색대,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된 자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희망의 불씨는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다. 딸을 잃어버린 아빠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과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을 백호와 소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백호의 거친 숨소리와 하이에나들의 탐욕스러운 헐떡임이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백호는 옆구리의 상처에서 오는 고통을 잊으려는 듯 더욱 맹렬하게 이빨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 진돗개의 싸움 방식은 무모한 돌격이 아니다. 그들은 뛰어난 지능을 바탕으로 상대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자신의 체력을 최대한 아끼는 영리한 싸움꾼이다. 지금 백호는 하이에나 무리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방어 효과를 내려 애쓰고 있었다. 동굴 입구는 좁았다. 이것은 백회에게 유일하게 유리한 지형적 조건이었다. 하이에나들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한두 마리에 불과했다. 백호는 이 좁은 입구를 방패 삼아 달려드는 놈들을 차례로 상대하며 끈질기게 버텨냈다. 하지만 교활한 마트리아크는 이내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무리에게 다른 방향에서 동굴 위쪽 바위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위에서 흙과 돌멩이를 떨어뜨려 백호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공포에 질린 아이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려는 속셈이었다. 작은 돌멩이들이 동굴 입구로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미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하이에나들이 더욱 흥분하여 날뛰었다. 백호는 위쪽과 정면을 동시에 경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바로 그 순간 백호는 놀라운 판단을 내렸다. 그는 갑자기 동굴 입구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동굴 안쪽으로 몸을 돌려 소미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컹, 갱 하고 짧고 강하게 짖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협의 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소미를 안심시키고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소리였다. 백호는 앞발로 동굴 안쪽의 바닥을 긁으며 고갯짓으로 소미에게 더 깊숙이 들어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동굴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좁아져 아이 하나가 겨우 웅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소미는 울면서도 백호의 뜻을 알아차리고 기어가듯 더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자 백호는 다시 몸을 돌려 동굴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 하이에나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비좁은 통로 때문에 오히려 움직임이 제한될 것이고 백호는 그들을 하나씩 상대할 수 있었다. 게다가 소미는 이제 하이에나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은 자신의 몸을 미끼로 삼아 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하려는 백호의 지능적인 생존 전략이었다. 실제로 야생 늑대나 아프리카 들가에 같은 사회적 포식자들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전략을 사용한다. 그들은 구리꿀을 지키는 것보다 새끼들을 더 깊은 곳으로 대피시키고 중간 통로에서 적을 맞아 싸운다. 이는 조상의 야생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제엘의 진돗개 백호의 유전자 속에 각인된 수천 년의 생존 본능이 발현된 것이었다. 민준이 그토록 무시했던 가축화된 개에게는 남아있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바로 그 원초적인 지혜였다. 백호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성급한 하이에나 한 마리가 동굴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지만 좁은 공간 때문에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백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녀석의 주둥이를 강하게 물어젖혔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하이에나가 물러났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놈들도 섣불리 동굴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못했다. 잠시 소강 상태가 찾아왔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하이에나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동굴 밖에서 끈질기게 기다리며 백호와 아이가 제풀에 지쳐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미는 추위와 배고픔, 공포에 지쳐갔다. 아이는 훌쩍이며 엄마를 찾았다. 백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안심시키듯 부드러운 콧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백호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출혈과 탈진으로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정신력으로 버텨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주인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무리,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숭고한 본능이자 소미와 쌓아온 깊은 유대감이 만들어낸 사랑의 발현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탈진한 소미가 백호의 등 뒤에서 잠이 들었을 무렵 동굴 밖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하이에나들이 웅성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백호는 예민한 청각으로 그 원인을 파악했다. 멀리서? 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오는 기계음과 여러 사람의 목소리, 수색대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희망적인 신호만은 아니었다. 다급해진 하이에나 무리가 마지막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았다.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 놓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두머리 암컷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하이에나들이 동굴을 향해 최후의 돌격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조급함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백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동굴 입구를 향해 몸을 던졌다. 이제 전략이나 지능 따위는 없었다. 오직 본능과 용기뿐이었다. 그는 포효했다. 자신의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를 사바나 전체를 울리는 듯한 처절하고도 장검한 울부짖음이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비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한 생명체의 위대한 선언이었다. 이제 곧 이 길고 긴 밤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백호의 생존 본능은 과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수색대의 불빛이 가까워져 오자 하이에나 무리는 더욱 조급하고 난폭해졌다. 우두머리 암컷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날카로운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전면 공격을 의미했다. 놈들은 더 이상 한두 마리씩 접근하는 탐색전을 벌이지 않았다. 대여섯 마리가 한꺼번에 마치 검은 파도처럼 동굴 입구를 향해 덮쳐왔다. 좁은 입구는 이제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백호가 피할 곳 없는 마지막 전장이 되었다. 포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맹렬하게 좁혀왔다. 하이에나들은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덩치가 큰 두 놈이 정면에서 백호를 압박하며 힘을 빼놓는 동안 날렵한 다른 놈들은 좌우의 바위 틈을 파고들며 어떻게든 동굴 안으로 진입할 경로를 찾았다. 심지어 한 놈은 동굴 위쪽 바위에 올라타 아래를 향해 위협적으로 으르렁대며 백호의 정신을 분산시켰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백호는 처절하게 저항했다. 그는 정면의 적을 물어뜯으면서도 옆에서 파고드는 다른 놈의 공격을 몸으로 막아냈다. 그의 하얀 털은 이제 자신의 피와 적의 피로 뒤엉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옆구리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다리에도 새로운 상처가 생겼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이 더해질수록 그의 눈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생존을 포기한 자의 광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마지막 불꽃을 피워 올리는 숭고한 투사의 눈빛이었다. 우두머리, 암컷은 직접 싸움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장을 지휘하며 백호의 체력이 고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서두르다 부상을 입는 것보다 상대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백호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듯했다. 승리는 시간 문제였다. 백호는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힘이 다해 쓰러지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만 했다. 무리의 약한 고리를 끊어내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것. 그는 수많은 적들 사이에서 아까 자신의 이빨에 주둥이를 다쳤던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하이에나 한 마리를 포착했다. 백호는 순간적으로 동굴 입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뛰쳐나가며 그놈에게 전력을 다해 달려들었다. 갑작스러운 돌격에 하이에나들이 순간 당황했다. 백호는 목표물의 앞다리를 정확하게 물고 늘어졌다.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하이에나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하이에나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백호가 동굴 입구를 비운 그 짧은 순간 가장 날렵했던 하이에나 한 마리가 틈을 놓치지 않고 동굴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깍! 동굴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소미가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하이에나가 자신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그 비명 소리에 백호는 미친 듯이 몸을 돌렸다.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온 세상에서 가장 지켜주고 싶었던 그 목소리. 백호는 다리를 절뚝이는 하이에나를 버려두고 다시 동굴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감히 나의 아이를 동굴 안으로 들어간 하이에나는 비좁은 공간 때문에 오히려 백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백호는 분노에 찬 포효와 함께 녀석의 목덜미를 물었고 동굴 밖으로 끌어내 팽개쳐버렸다. 그 사이 다른 하이에나들이 다시 백호를 덮쳤다. 백호는 다시 소미와 하이에나들 사이에 자신의 몸을 던져 넣었다. 하지만 방금의 공방으로 인해 그는 너무 많은 힘을 썼고 상처는 더욱 악화되었다. 포위망은 다시 좁혀왔고 이제 그에게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멀리서 수색대의 외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미야? 빡소미. 하지만 그 목소리는 하이에나들에게는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우두머리, 암컷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마침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리의 다른 놈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몸집과 위압적인 기세로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막을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백호에게 다가왔다. 백호는 비틀거리며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저놈이 이 무리의 심장이자 머리라는 것을, 저놈을 쓰러뜨리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백호의 눈앞이 가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흐느낌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세우고 다가오는 거대한 적을 향해 마지막 이빨을 드러냈다. 좁혀오는 포위망 속에서 작은 진돗개 한 마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절망과 마주하고 있었다. 연구소의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지독하게 크게 들렸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무정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사무엘의 다급한 목소리가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들려왔다. 웃는 바위 근처다. 하이에나 울음소리가 들린다. 젠장, 수가 너무 많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하이에나 무리, 그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연의 일부라고 치부했던 그 존재들이 지금 그의 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 백호를 처음 아프리카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소미는 백호도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가야 해. 라며 울며 매달렸고 아내 지연은 저 애한테 백호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잖아요 라며
그를 설득했다. 그는 마지못해 허락하면서도 속으로는 확신했다. 진돗개가 아프리카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오히려 짐만 될 뿐이지. 그는 백호의 능력을, 그 종이 가진 위대한 역사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과학적 지식과 이성적 판단을 맹신했다. 그리고 선배가 백호를 넘겨주며 했던 마지막 말이 마치 저주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반드시 백호를 믿어줘. 민주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백호를 믿지 않았다. 백호가 밤마다 경계하며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경고했을 때 그는 그것을 스트레스 반응으로 치부했다. 뒷마당에서 하이에나의 흔적이 발견되었을 때도 그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심지어 백호가 소미를 구하기 위해 하이에나와 직접 싸워 상처를 입었을 때조차 그는 그 경고의 무게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그는 백호에게 약속했었다. 언덕 위에서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백호야, 우리 소미 잘 부탁한다. 너만 믿는다라고. 그것은 진심이었지만 그 믿음은 너무나 얄팍하고 조건적인 것이었다. 그는 백호가 반려견으로서 소미의 곁을 지켜주리라 믿었을 뿐 야생의 포식자들로부터 소미를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는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다. 그 깨어진 믿음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민주는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 자책과 후회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만약 내가 백호의 경고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만약 내가 오늘 산책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수만 가지의 만약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백호의 주인으로서 완전히 실패했다. 옆에서 의식을 차린 지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인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에요. 소미는 살아있을 거예요. 백호가 함께 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백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런 아내가 부끄러웠다. 자신은 갖지 못했던 그 믿음을 아내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과학자가 아니었기에 오히려 백호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틀렸어. 내가 다 망쳤어. 민주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딸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항상 자연을 존중한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그는 자연의 가장 무서운 얼굴을 외면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동물을 사랑하는 수의사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자신의 곁에서 가장 깊은 충성을 바치는 한 생명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순간 지구 반대편의 어느 작은 동굴 안에서 백호는 민준이 저버렸던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백호는 주인이 자신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충성은 그런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은 무리의 가장 약한 존재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뿐이었다. 민주는 자신이 백호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무정이에서 다시 사무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거의 다 왔다. 바위산 정상 부근이야.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아니, 이건 싸우는 소리다. 그 말에 민주는 벌떡 일어섰다. 싸우는 소리. 백호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싸우고 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이었다. 백호가 버텨주고 있었다. 자신이 외면했던 그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지금 자신의 딸을 위해 거대한 하이에나 무리와 맞서 싸우고 있었다. 민주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제발, 백호야, 버텨다오. 제발 우리 소미를 지켜다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다오. 그의 기도는 처절한 속죄의 고백이었다. 깨어진 믿음의 파편들을 끌어모아 그는 어둠 저편에서 싸우고 있을 작은 영웅에게 뒤늦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전장에 닿기에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수색대의 불빛이 바위산의 능선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백호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무리의 우두머리, 거대한 암컷 하이에나가 버티고 섰고 등 뒤에서는 동굴 안의 소미가 겁에 질려 흐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발밑은 수십 미터 아래의 아찔한 계곡으로 이어지는 절벽의 끝자락이었다.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완벽한 막다른 길이었다. 하이에나 무리는 더 이상 섣불리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원 형태로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며 백호와 소미를 절벽 끝으로 몰아붙였다. 이것은 놈들의 전형적인 사냥 방식 중 하나였다. 먹잇감을 절벽으로 몰아 스스로 뛰어내리게 만들거나 발을 헛디뎌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힘들이지 않고 신선한 사체를 얻을 수 있었다. 우두머리 암컷의 교활한 눈빛은 이미 사냥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다. 백호는 비틀거리면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 절벽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듯 더욱 필사적으로 소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숨은 끊어질 듯 가빴지만 그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자세를 더욱 낮추었다. 마치 절벽 끝에 뿌리내린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그는 거센 바람과도 같은 적들의 압박에 맞서고 있었다. 소미는 백호의 등 뒤에 웅크린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대치를 공포에 떨며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백호가 지금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아이의 작은 입에서 애처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백호야,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그 목소리가 백호의 귀에 닿았을까? 백호는 잠시 고개를 돌려 소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나운 투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미안함, 그리고 괜찮을 거라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마치 조금만 참아, 내가 꼭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는 짧게 낑 하고 콧소리를 낸 뒤 다시 고개를 돌려 적들을 노려보았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은 아이에게는 천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소미는 울음을 그치고 작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왔다. 이제 백호와 가장 가까운 하이에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에 불과했다. 하이에나들은 일제히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바위산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협박과도 같았다. 당장 항복하고 먹잇감이 되지 않으면 뼈까지 씹어 먹어버리겠다는 잔인한 선언이었다. 백호는 이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포위망을 이루고 있는 하이에나 한 마리 한 마리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우두머리 암컷에게 고정되었다.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문명화된 세계에서 온 충직한 수호자와 야생의 가장 잔인한 법칙을 대변하는 지배자, 종과 역사를 뛰어넘은 두 생명체의 마지막 대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수색대의 선두에 섰던 사무엘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손전등 불빛 너머로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숨을 헐떡였다. 수십 마리의 하이에나 무리, 그들에게 포위되어 절벽 끝에 몰린 작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맞서고 있는 피투성이의 하얀 개. 그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비극의 한 장면 같았다. 사무엘은 무정이를 잡을 생각도 잊은 채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이고도 숭고한 무언가가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맙소사!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살며 수많은 야생의 사투를 목격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종의 한계를, 체급의 차이를, 그리고 생존 본능마저 뛰어넘는 저 하얀 개의 용기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두머리 암컷 하이에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길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로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 소리를 신호로 하이에나들이 일제히 백호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절벽 끝에서 피할 곳 없는 마지막 공간에서 이제 곧 끔찍한 혈전이 벌어질 터였다. 수색대는 너무 멀리 있었다. 그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한 몇 분이 더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은 이 작은 전세계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일 터였다. 절벽 끝의 대치, 그 숨막히는 순간의 끝은 과연 희망일까? 아니면 비극일까? 하이에나 무리가 일제히 쇄도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다. 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절대적인 열세, 피투성이의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수색대의 눈에도, 심지어는 이 싸움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하이에나의 눈에도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결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백호는 두려움에 떨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생명력까지 끌어모아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의 목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껏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퀴앙! 그것은 단순한 짖는 소리나 으르렁거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년간 한반도의 험준한 산맥을 지배했던 고대 늑대의 피가 깨어나는 소리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대상을 위해 죽음마저 불사하겠다는 영혼의 포효였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장엄하고 처절해서 순간 사바나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달려들던 하이에나들이 저도 모르게 주춤했고 멀리서 지켜보던 수색대원들조차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심지어 교활한 우두머리, 암컷의 눈에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저 작은 몸, 어디에서 저런 위압적인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인가? 백호의 포효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세였다. 자신의 목숨을 초월한 자만이 내뿜을 수 있는 죽음을 각오한 자의 서슬 퍼런 기백이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포효와 함께 모두 뱉어내고 오직 순수한 투지만으로 몸을 채웠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고통이나 피로를 담고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적들의 심장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빛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진돗개에게는 일편담 이편단이라는 독특한 기질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는 한 조각의 쓸개라는 뜻으로 아무리 강한 적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대담하게 맞서는 용기를 의미한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진돗개를 오랫동안 겪어온 사람들은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믿는다. 지금 백호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애완견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무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고독한 전사, 야생의 화신 그 자체였다. 백호의 포효에 주춤했던 하이에나들이 다시 달려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의 목표는 백호가 아닌 그의 등 뒤에 있는 솜이었다. 하지만 백호는 그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몸을 날려 하이에나의 옆구리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하이에나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백호는 지체 없이 녀석의 뒷다리를 물었다. 다리에 부상을 입은 하이에나는 전투 대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두 마리가 좌우에서 협공에 들어왔다.
백호는 한 놈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지만 다른 한 놈의 이빨을 피하지 못했다. 하이에나의 이빨이 백호의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극심한 고통이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백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오히려 고개를 돌려 자신을 문 하이에나의 얼굴을 물어뜯었다. 두 맹수는 서로를 문 채 한 덩어리가 되어 바닥을 굴렀다. 절벽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아찔한 사투였다. 조금만 더 구르면 둘 다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소미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백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비틀어 하이에나를 아래에 깔고 자신의 몸을 위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녀석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백호의 기세에 눌린 하이에나는 결국 어깨를 놓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백호는 피를 흘리며 다시 일어섰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의 앞에서는 이미 3마리의 하이에나가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의 상상 초월의 투지에 하이에나, 무리 전체에 미묘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저놈은 미쳤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맹수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는 힘이 세거나 덩치가 큰 놈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놈이라는 것을 우두머리, 암컷은 자신의 부하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분노에 찬 울음소리를 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건방진 이방인의 숨통을 끊어 놓아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진짜 싸움, 왕과 왕의 대결이 임박하고 있었다. 진돗개의 포효로 시작된 이 처절한 항전은 이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과연 백호의 용기는 이 절대적인 강자 앞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사바나는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우두머리 암컷 하이에나, 마트리아크가 전장의 중앙으로 나서자 다른 하이에나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원을 그리며 그들을 둘러쌌다. 이것은 이제 무리의 사냥이 아니라 두 우두머리 간의 명예를 건 고독한 혈투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사바나의 밤은 이제 이 두 전사만을 위한 거대한 결투장이 되었다. 마트리아크는 백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싸움으로 다져진 근육질의 몸, 굵은 목, 그리고 뼈를 으스러뜨리는 강력한 턱은 그 자체로 공포였다. 그녀의 몸 곳곳에는 과거의 싸움에서 얻은 흉터들이 영광의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었다. 이 일대를 지배하는 군주였고 살아있는 야생의 법칙 그 자체였다. 그녀는 백호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서두름이 없었다.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백호의 앞에서 멈춰서서 경멸과 조롱이 섞인 듯한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흘렸다. 내 용기는 가상하지만 여기까지다. 어리석은 이방인이여. 라고 말하는 듯했다. 백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피 흘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자신보다 2배는 커 보이는 적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피로를 하나의 응축된 에너지로 전환시켜 마지막 불꽃을 태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마트리아크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엄청난 체중을 실어 마치 불도저처럼 백호를 덮쳤다. 정면으로 부딪혔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이 분명했다. 백호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민첩성을 발휘했다. 그는 공격을 정면으로 받는 대신 옆으로 살짝 비켜나면서 달려드는 마트리아크의 옆구리 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스쳐 지나가며 녀석의 뒷다리 힘줄 부분을 날카롭게 물고 빠졌다. 진돗개가 멧돼지 같은 대형 맹수를 사냥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전술이었다. 터그엉! 강력한 일격은 아니었지만 예상치 못한 부위에 기습을 당한 마트리아크가 고통과 분노가 섞인 비명을 질렀다. 자신의 사냥감에게 되려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했다. 그녀는 더욱 흉포하게 몸을 돌려 백호를 향해 턱을 휘둘렀다. 즈쩍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른 그녀의 이빨은 바위 조각을 부술 만큼 위력적이었다. 백호는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하며 거리를 벌렸다. 그는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속도와 민첩성을 이용해 마트리아크의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빈틈을 노렸다. 다친 다리 때문에 마트리아크의 움직임은 미세하게 둔해져 있었다. 백호는 그 작은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마트리아크는 수많은 전투를 겪은 노련한 전사였다. 그녀는 이내 백호의 전략을 간파하고 더 이상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제자리에 버티고 서서 백호가 자신의 공격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시간은 백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과다출혈로 인해 그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결국 백호가 먼저 실수를 저질렀다. 현기증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린 것이다. 마트리아크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백호의 등을 덮쳤다. 거대한 몸에 깔린 백호는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마트리아크는 승리를 확신하며 백호의 목덜미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턱을 크게 벌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소미는 비명을 질렀고 멀리서 달려오던 사무엘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안 돼. 바로 그 순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백호가 마지막 남은 반사신경으로 고개를 돌려 마트리아크의 코를 물어뜯은 것이다. 코는 모든 동물의 가장 예민하고 고통스러운 급소 중 하나다. 예상치 못한 고통에 마트리아크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주춤 물러났다. 그 덕분에 백호는 간신히 죽음의 턱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백호는 더 이상 일어설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은 서서히 감기고 있었다. 코에 심한 부상을 입은 마트리아크는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 건방진 개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피를 흘리는 코를 한번 핥더니 쓰러진 백호를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다. 고독한 혈투는 그렇게 끝나는 듯했다. 백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거대한 야생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으로 자신을 부르며 울부짖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미안함이 그의 마지막 의식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여주지 않았다.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다. 마트리아크가 쓰러진 백호의 숨통을 끊기 위해 마지막으로 다가서는 순간 갑자기 밤의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땡! 총갈은 마트리아크의 바로 앞 땅바닥에 튕기며 불꽃을 일으켰다. 갑작스러운 총성과 불빛에 놀란 하이에나 무리 전체가 혼비백산했다. 놈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협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수색대가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다. 사무엘은 소총을 다시 고쳐 잡고 허공을 향해 한 발 더 발사했다. 물러가라, 이 악마 같은 놈들아. 그의 고함 소리와 함께 다른 대원들이
일제히 강력한 손전등 불빛을 하이에나들에게 비추었다. 갑작스러운 빛의 공격에 눈이 먼 하이에나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극도의 분노에 차 있던 마트리아크조차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직감하고 부하들을 따라 아쉬운 듯 자취를 감추었다. 순식간에 전장은 고요해졌다. 방금 전까지 생사를 건 혈투가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절벽 끝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사무엘과 대원들은 총을 내리고 천천히 다가갔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한 곳에 모였다. 그곳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아이의 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하얀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소미는 달려온 어른들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오직 백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호야, 백호야, 일어나.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백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백호는 미동도 없었다. 녀석의 옆구리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사무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백호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굳어졌다. 너무 늦었나? 상처가 너무 깊어. 출혈도 심하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의 부상을 입고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싸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지금 백호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민준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결국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른 차를 타고 뒤따라온 것이었다. 소미야, 백호야. 그는 절벽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마주했다. 무사한 딸, 그리고 그 딸을 지키기 위해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진 백호, 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기다시피 백호에게 다가갔다. 백호야, 나다. 아빠 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백호의 피 묻은 털 위로 떨어졌다. 그는 수의사였다.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전문가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모두가 백호의 죽음을 예감하고 침묵에 잠겨있던 그 순간 꺼져가던 백호의 눈이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뜨였다. 녀석의 흐릿한 시선은 소미와 민준을 차례로 훑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했다. 백호는 정말 마지막 남은 한 톨의 힘까지 쥐어짜내어 바닥에 늘어져 있던 꼬리를 아주 살짝 한번 흔들었다. 그것은 괜찮아요. 내 임무는 끝났어요. 당신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한 마지막 인사였다. 그 작은 움직임을 끝으로 백호의 꼬리는 다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희미하게 뜨였던 눈도 스르르 감겼다. 그의 가슴에서 느껴지던 미약한 움직임마저 완전히 멎어버렸다. 안 돼! 백호야! 소미의 절규가 밤의 사반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넋이 나간 채 숨이 멎은 백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모두가 한 생명의 위대한 희생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백호의 마지막 꼬리짓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 꺼지지 않은 생명의 불씨, 기적을 향한 마지막 신호탄이었다. 민주는 슬픔에 잠겨 있던 것도 잠시 수의사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그는 백호의 가슴에 귀를 가져다 댔다. 그리고는 눈을 번쩍 떴다. 아주 미약하지만 심장이 뛰고 있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구급 키트. 빨리
아드레날린과 수액이 필요해 수색대원 한 명이 급히 차에서 의료용 키트를 가져왔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들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백호의 앞다리 혈관을 찾아 주사바늘을 꼽고 녀석의 심장을 향해 직접 강심제를 주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백호를 다시 이 세상으로 끌어당기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사투의 시작이었다. 과연 그의 노력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한 수의사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생명의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다.